네, 저 한국금융연구원에 근무하는 지만수입니다. 오늘은 그 원래 정해진 그 미중 경제 전쟁 시대의 의미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첫 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발표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후반부에 종합 토론의 진행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청중들께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지금 조영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에 관한 중국 경제의 영향이나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또 관심이 지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에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에 굳이 한정하지 않고 특히 코로나19에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나 중국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오늘 발표자들께서 또 그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화면을 네. 그 제목을 잡고 사실은 이 제목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무역 협상의 국면으로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의 시대가 펼쳐지는 서막일 수도 있다, 또는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라는 시대라는 얘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1, 2년 동안의 어떤 협상 국면 후에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10년 가까운 어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그 이후의 시대는 지금하고는 아주 다른 시대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뭐 하루하루의 협상이나 서로 주고받는 거친 언사들을 보면서 마치 생중계를 보듯이 지금 이 사태를 볼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구조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 그게 결국 글로벌 경제의 구조, 특히 국제 무역 질서, 통상 질서를 어떻게 결국은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중 경제 전쟁 시대의 의미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시대라고 할 때는 그 시대 자체의 독자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구조는 중국 경제의 구조에서도 나타날 거고, 미국 경제 또는 미국의 인식에 대해 있어서도 나타날 거고, 특히 글로벌 경제 질서의 구조가 변화함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나, 그게 결국 그런 장기적 변화가 축적돼서 지금의 미중 통상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 미중 경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구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좀 얘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지금 통상 협상을 미중이 하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이기고 또는 미국이 이기고 이런 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아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게임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어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일종의 전략적 경쟁 상태에 들어선 지는 이미 한 10년은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결국 계속해서 언론이나 또는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인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고, 그 경쟁이 어떻게, 미국의 중국 견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중국의 어떤 부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하는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 시대 이후에 또는 시진핑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경쟁이 벌어지는 틀 자체가, 경기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마치 그 전의 경기는 똑같은 전략적 경쟁이지만 배구하는 것처럼 가운데 네트를 하나 쳐놓고, 예를 들어 WTO라는 네트를 놓고 WTO의 규칙을 서로 공통으로 준수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트럼프 이전까지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네트가 아니라 링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종 격투기를 하는 링 속에 들어가서 일종의 무제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의 종목의 흐름 변화를 보지 않고 그냥 승패를 논하는 거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그런 그 관전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룰이 바뀌고 종목이 바뀌는 것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 최근의 뉴스는 1월 15일에 미중 간의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1단계 협상이 타결됐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 이런 식의 기대도 있고 주식시장도 일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만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그게 타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중 간에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 미중은 상대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끊임없이 높여왔고 그게 대략 상호 간에 수출하는 제품의 그 가중평균 기준으로 약 20% 선에 이미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역 협상에서 실제로 그 1단계 협상 타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20%까지 높아져 있는 관세를 낮추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한 앞으로 2년간 한 뭐 2천억 불 정도를 더 사주겠다. 관세는 크게 변화가지 않고요. 미국은 그냥 그 연말까지 원래 부과하기로 돼 있던 관세를 더 이상은 부과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했던 걸 취소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일부 한 1,000억 달러에 대해서만 15% 하던 걸 7.5까지 낮추겠다. 이 정도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 무역 환경, 미중 간의 관세 환경에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타결의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1월 15일에 협상 타결 이제 그 선언을 하기 하루 전날 미국, EU, 일본은 1월 14일에 별도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건 중국의 국유기업 체제,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를 WTO 룰 안에서 규제해 보겠다는 그런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안을 낸 건데요. 결국은 둘이 지금 싸우는 국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싸우는 국면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귀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경제 환경은 앞으로 심각하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규범의 형성이나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중 무역 협상의 그 양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과연 미중 간에 지금까지 벌어진 무역 협상이 처음에 제기됐던 대로 미중 사이에 무역 불균형이 있고 미국이 그걸 문제 삼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서로 좋은 합의안을 내보자 어떤 딜을 그 달성하기 위한 협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상 과정 하나하나가 그 양국 간의 분쟁의 영역을 오히려 넓히고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확전의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의 그 막대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면서 이걸 줄일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가 많이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중국의 그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그 뭐 강제 이전 이런 문제 말하자면 기술 이전 문제로 문제를 전환시켰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 이전 문제는 결국 미래 산업의 패권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 거시 경제 뭐랄까 그 정태적인 차원의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니라 동태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미래 패권에 관련된 문제다. 이 협상이 이런 어떤 형태로 문제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월 달에 그 협상이 1차 결렬되는 단계에서 직전까지 시진핑 트럼프의 사인 직전까지 갔다 결렬된 적이 있는데 6월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떤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중국의 사회주의적인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고 국가 주도적인 경제 체제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다. 중국의 국가 주도 체제 자체가 유지되는 한 불공정한 무역을 중국이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낳는 근원적인 원인이다. 우린 이걸 고치고 싶은 거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수입을 좀 더 많이 하고 수출을 좀 더 많이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들의 경제 체제가 문제고 우리는 그걸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인 거죠. 상대방의 경제 체제를 문제 삼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를 더 근원적인 대로 가져가는 그런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한 관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특히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굉장히 근원적으로 중국의 경제 체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틀로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크게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하고 미국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게 미중 경제 전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건지, 결국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적인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계속 마치 무슨 생중계를 보듯이 1차 협상 어떻게 됐나, 2차 협상 또 언제 열리나, 이런 방식으로밖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세계 무역 질서, 통상 질서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이른바 중국 특색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즉 과거에는 개혁 개방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우리 중국 체제는 시장의 길로, 또는 개혁, 시장화, 개방, 세계화의 길로 가겠다라는, 근본적으로는 세계 경제 질서에 수렴하겠다는 태도였다면,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걸 더 이상 용납 못할 거니와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우리의 국익에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는 글로벌 WTO 체제 같은 기존의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식으로 이미 양자의 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미중 경제 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꾸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일까?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에선 무슨 일이 먼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경제 분쟁의 근본적인 먼 원인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먼저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중국의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결국 중국 내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우린 발전시키겠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중국이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함의는 중국의 국유기업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국유기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국유기업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제고 결국은 중국 경제의 버든이라고,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는 경제 발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였는데, 그 사이에 중국 국유기업들이 굉장히 커버렸습니다. 굉장히 커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작년에 119개였습니다. 미국은 121개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4분의 1은 중국 기업인 상황이고, 그런데 그 중국 기업은 대략 90% 정도가 국유 기업들입니다. 즉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를 뒷배경으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 시장이 과연 공정한 시장이냐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철강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또는 화학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는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중국 기업의 뒤에는 국가가 있다. 이런 상황은 공정한 경쟁 상황이 아니라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국유 기업은 이른바 개혁 개방 시기에 꾸준히 줄어들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 국유 기업 수 자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에 중국의 국유 기업이 어떤 특정 규모 이상의 국유 기업이 6만 5천 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2011년에는 17,000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8년에는 19,00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에 국유 기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중국 특색의 길을 가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의 이면에는 중국 국유 기업에 대한 중요한 태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국가주도적 체제 또는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가 사실은 미중 경제 분쟁의 핵심 문제고, 그리고 미국도 사실 이미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세계 경제의 어떤 질서를 재구상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많이 들어본 얘기 있으실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국이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조화시키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중국이 시장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그렇게 보면은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중국 사회주의가 세계 시장 경제와 지금 조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 답이 없고, 그 답을 누군가 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로 그 답을 내줘야 되고, 세계도 바로 그런 시각 하에서 새로운 질서를 중국
시장 중국의 사회주의를 세계 시장 경제 속에 어떻게 편입시킬 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결국은 미중 경제 전쟁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중국의 세계 1위의 무역국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아직도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중국의 환율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으로 연결되고요. 자본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유출입되는 자본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의 양이 작고 중국 정부가 아주 적은 비용을 갖고 얼마든지 환율을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건 사실은 국제 통상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통상의 수단을 중국 정부가 환율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때로는 자기가 필요할 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더라라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 실세 환율이 중국이 발표하는 위안화 환율 지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꾸준히 상승하다 뚝 떨어진 시점이 있는데, 즉 중국의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이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게 강세입니다. 강세를 몇 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단 일주일 만에 다시 원래 원위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각각 강세가 시작된 시점과 하루 만에 원위치하는 그 시점을 보면은 그게 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른바 301조 조사 개시 시점과 조사 이후에 관세부가 결정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즉 중국의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해서 중국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그 타협적인 태도가 먹히지 않으니까 바로 일종의 보복 행동으로 나서는 이런 환율 양상이 보이는데, 이건 중국 경제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환율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정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그 상황을 계속 용인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냐라는 의문을 사실은 우리는 제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산업 정책, 제조업 2025도 아시겠지만 1대1로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를 장려해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해가지고 자기 경쟁력으로 삼는 이런 행동들을 정부가 뒤를 받쳐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중국이 조금 있으면 세계 1위의 경제체제가 될 수가 있고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500대 기업의 4분의 1인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부 지원이 이런 강력한 정부 주도적인 어떤 경제체제가 용납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WTO 질서가 그럼 중국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느냐, 중국의 어떤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면 그걸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볼 때도 중국이 사실 WTO의 여러 가지 강제력 면에서는 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해달라 하면 보고를 늦추거나 또는 보고서를 보내면서도 그냥 빈칸으로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결국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보고 행태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은 과거의 WTO가 정한 툴 안에서는 우리 국유기업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중국의 변화, 중국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의 어떤 발전을 WTO의 기존 체제는 충분히 규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어온 건데요. 결국은 미국의 인식과 행동은 한 10년 전부터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클린턴 정부 때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목으로 치면 2인 삼각경기 같은 걸 중국이랑 해볼 수 있다. 우리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같이 달리자. 이런 태도였다면 부시 정부 들어서면서 2005년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중국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라. 책임을 공유하자. 이른바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로서 서로 대우하자, 이런 이제 당시의 얘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입장이 협력 파트너에서 상대방에게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로 바뀌었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서부터는 이미 트럼프 이전에 10년 전부터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태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까지는 중국을 견제하되 기본적으로는 WTO의 룰, 기존의 글로벌 통상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들도 뭐 그 기존의 무역 구제 수단, 그러니까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수단을 활용한다거나 중국의 어떤 그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유무역 협정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맺어 나간다거나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별도의 심사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 저류에 있던 인식을 이제 표면화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건 그 발표 자료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건 미국의 안보 문제고 미래의 패권 문제다.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데 보면 국가 경제 전략이 아니라 또는 국가 통상 전략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이 중국의 경제의 불공정성이 결국은 미국의 안보에 큰 위험이다. 이런 인식을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스 부통령의 그 2018년과 2019년 연설에서는 이 말하자면 우호적인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강한 언사를 써서 중국이 말하자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리고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미국인들을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언사까지 쓰면서 그 중국과의 어떤 그 전략적 경쟁이 단지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WTO의 룰에 따른 어떤 그런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이제 그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미국은 중국과는 다른 판을 벌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구를 해가지고 이미 그 작년에 그 중국 여자 배구팀이 미국 여자 배구팀을 한번 이겨가지고 중국에서는 큰 축제를 벌인 적이 있는데 배구 경기를 할 생각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중국하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 군사, 외교, 문화 여러 다른 방면의 경제, 비경제 분야의 우위를 다 활용해서라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 이게 이른바 신냉전 체제라는 겁니다. 즉 더 이상 WTO에 손발을 묶인 채로 중국하고 대결하지 않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미국의 태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큰 변화가 미국과 중국에서 있었던 거고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미중 간의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전쟁, G2의 경제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충격은 결국은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어진 상황은 무엇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불확실성의 증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5년 후에 어떤 시장 환경화에서 또는 글로벌 룰 하에서 회사를 경영하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에 보이시는 게 이번에 OECD에서 작년 11월에 낸 그 보고서에서는 이 불확실성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세모 표시로 지금 그림에 표시되는 부분이 2019년 1분기에 조사한 각국 기업인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험들에 비해서 이 불확실성의 정도가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여타 뭐 노사관계의 문제나 성장의 문제나 매출의 문제랑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3분기에 조사해 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그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에 지금 투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건 2분기 전에 비해서도 높아졌고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미중 경제 분쟁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무역이 어려워지겠구나, 수출이 안 되겠구나, 관세가 높아지는구나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 저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성장뿐 아니라 무역 또 투자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세계 각국의 그 투자가 그 미중 경제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게 그 빨간색 그림으로 그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당장 나타나고 있는 충격이고요. 앞으로의 변화는 가장 큰 것은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이 쇠퇴한다는 그 상황을
그 작년 G20에서 가장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쓰던 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무역, 단지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다라는 말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G20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그럼 공정하다는 게 뭘까? 공정하다는 말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닌데 공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자유무역이라고만 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었건 그 가격이 싸면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와서 경쟁하면 된다는 게 자유무역입니다. 근데 공정무역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도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불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과도하게 지원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면 이건 불공정하니까 그것까지 보겠다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자유무역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자유무역 질서가 형성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고 이제 겨우 어떤 컨센서스가 마련돼서 WTO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공정이라는 개념은 아직 글로벌한 합의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강국이 당신이 불공정하다고 말할 때 그게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판단해줄 판단 주체도 없습니다. 즉 공정무역은 자칫 잘못하면 보호주의로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그걸 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글로벌한 관련된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지속적인 보호주의적인 조치들로 말하자면 그 자유무역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요한 변화가 될 거다. 결국은 자유무역이 그동안 확산돼 왔고 90년대 이후에 더 세계화를 통해서 더 많이 전 세계를 이제 그 아우르는 질서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고 할 때 그 교집합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무역을 옹호해 오던 질서인 WTO 체제, 이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WTO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WTO의 수단은 분쟁 해결 절차, 즉 회원국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걸 판단해주는 그런 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WTO는 어떤 WTO의 권위를 각국에 이제 그 투사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상소기구, WTO 상소기구의 그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들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각국의 그 WTO에 대한 청원을 판단해 줄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WTO가 쭉 해왔던 결정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면서 상소기구를 임명할 때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0일부로 2명이 임기가 다하면서 상소기구에 지금 1명밖에 안 남아서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WTO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건 미국의 태도 변화랑 직결됩니다. 기존의 WTO 질서로는 중국 같은 나라를 규율할 수 없고 그렇다면 WTO를 대대적으로 우리는 바꾸고 싶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는 나는 더 이상 옹호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WTO 개혁의 압력을 강화하는 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당장 나타나는 건 WTO 체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히 우리 같은 무역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대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과도한 제소를 했을 때 과거에는 그걸 WTO로 가져가서 해결하겠다라는 그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는 실제로 판결을 받아서 그 상황을 수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어떤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중국 국유 기업 체제 또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체제를 규율하는 글로벌한 컨센서스가 사실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1월 14일에 미국, EU, 일본의 공동성명인데 그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2017년부터 시작된 어떤 3국의 공동 대응 흐름인데 중국의 국유기업 또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죠.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까? 결국 2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나온 답은 뭐냐면 산업보조금, WTO의 산업보조금 규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중국 국유기업이 국유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그 WTO 체제의 변화 또는 우리의 그 산업 정책 또는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제기인데 결국은 이 무조건 금지하는 그 보조금의 항목을 굉장히 늘리고 즉 그 민간 금융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보조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의 어떤 회사가
글로벌 금융사들은 더 이상 중국의 돈을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 국내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그럼 이런 건 금지 보조금으로 취급해서 그 회사가 어떤 나라에 물건을 수출한다면 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금지 보조금의 항목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또 어떤 국내 보조금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국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입증 책임을 중국이 보조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이게 다른 나라에 피해가 없다는 걸 먼저 증명하지 않으면 이건 금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의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필요할 때 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손발이 묶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 룰이 확실히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기 전에는 경쟁적인 어떤 그 보호주의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중 간의 2차 협상이나 또는 WTO 또는 G20의 그 앞으로 첫 번째 모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이미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그 어떤 미중 간에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시장, 중국 중심의 시장으로 나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건데 그게 기존의 어떤 가치 사슬이 다 바뀌는 데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저항도 있을 수 있는데 신산업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G 아주 대표적인 신산업이죠. 5G랑 연결된 사물 인터넷 이런 산업들은 대표적인 신산업인데 지금 미중 간의 5G를 둘러싼 화웨이를 둘러싼 어떤 분쟁의 양상으로 볼 때 미중 간의 이 영역은 처음부터 각자 다른 기술, 다른 업체로 구성된 어떤 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또 뭐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인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은 기존의 전통 자동차 시장은 다 미국 시장에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도 그렇고 온갖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와서 참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중국 시장은 중국 업체가 다 하고 있고 미국 차 시장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눠지고 있는 거죠, 이미.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앞으로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나타날 때마다 1억 명의 사용자가 중국에서 형성되는 시기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 과거에 그 전통적인 핸드폰이 1억 대가 그 보급되는데 중국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 디디 택시가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1년 4개월밖에 안 걸렸고 스마트폰이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그 14억의 인구를 이용해서 큰 시장을 형성해서 그 산업을 형성하기 유리한 상황이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블록화가 된다고 해서 신산업에서 그걸 뭐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미국하고 중국의 이해가 일치하니까 이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산업 플랫폼의 분리가. 그럼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신산업은 우리의 중요한 투자 영역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몇 가지 확실한 그런 불확실성의 영역, 확실한 그런 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불확실한 영역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영역들이. 예를 들어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합니다. 언제 끝날지. 그리고 전통 산업의 가치 사슬은 어떤 속도로 재편될지 불확실합니다. 또 신산업의 플랫폼은 어떤 양상으로 분리되는 건 확실한데 어떤 양상을 가지게 될지는 또 불확실합니다. 또 미국이 강조하는 공정한 무역 질서, 이른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가 어떻게 될지 또 WTO 체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다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우리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이고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중소기업들한테 그게 다가오는 상황은 사실은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이 침체하고 그래서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 시장 회복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대기업이 투자가 지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전반적인 경영 환경의 악화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어떤 중요한 동력인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의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글로벌 대기업들이야말로 바로 그 미래 신산업 플랫폼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데 미중 경제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글로벌 무역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신산업 플랫폼에 대한 분리 정도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미래 5년, 1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럼 결국 우리 경제 전체나 대기업과 연결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웨이트 앤 씨 한다고 그러죠. 좀 일단 모든 걸 잠시 미루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중요한 어떤 그 우리의 그 방향은 이제 뭐 마지막에 드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웨이트 앤 C 중에서 C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캐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미중 무역 협상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미루자 이건 지금은 답이 아닙니다. 이거 오래 갑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태도로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또 신기술 플랫폼이 분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서는 이건 반드시 두 개의 시장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시장을 각각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글로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일 텐데 파트너 리스크가 커집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어떤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지금 화웨이나 그 중국의 그 중흥통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전략적 분쟁 과정에 그 타겟이 되는 어떤 업종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리스크에 주의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 어떤 국가가 미중 경제 분쟁의 어떤 그 핫스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런 그 전략적인 신기술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리스크가 크다. 이거는 비즈니스의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투자를 할 때도 자산을 투자할 때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신산업에 투자할 때는 너무 대표 기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 보조금에 대한 지금 중대한 어떤 그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산업 정책이나 기업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완전히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기업에 굉장히 많은 그 경영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우리 국내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중요한 변화는 우리도 정부가 그 산업을 R&D든 뭐 그 어떤 주력 산업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지원하는 나라인데 우리도 그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또는 중국에서도 관련된 변화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건 방위 산업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산업을 보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그 미국의 그 산업 보조는 사실은 군수 조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국도 그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일반적인 산업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도 방위 산업을 키워서 예를 들어 화웨이가 또는 그 뭐 중국의 새로 만드는 반도체 업체가 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국방 납품을 하면서 좋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면 사실상의 보조금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방위 산업은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그 분란의 여지도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할 가능성이 중국도 크고 사실은 한국도 일부 산업 보조가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관련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좀 글로벌 전략하고 관련해서는 그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그 얘기를 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해오셨는데
사실은 그 플러스 원이 한국에서는 베트남이었는데 이제는 베트남도 곧 포화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이제 그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중국에 대한 규제의 많은 부분은 결국은 그게 글로벌 룰이 되면 베트남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넥스트 원은 뭐냐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